중에 이런 말이 있죠. 누가 너에게 해를 끼치거든 당장 안갚음을 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강가에 앉아 기다려라. 그러면 머지않아 그 사람의 시체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굳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그저 기다리면 인과응보처럼 대갚아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저 속담에 걸맞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결코 잊지 못할 상처를 준 그 친구. 그런데 저는 손 하나 대지 않고도 그 친구가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윤서이고 고등학교 시절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죠. 서희와 제가 그렇게 틀어질 줄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저희 집 형편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중학교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빠랑 둘이 살았는데 아빠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아빠는 그때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셨는데 저희 집 형편은 막 부유하진 않아도 크게 어려움 없이 평범한 정도였습니다. 같이 어울리던 제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집안 형편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서희는 좀 달랐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구체적으로는 안 알렸지만 저한테는 자기 집 형편에 대해 다 말을 해줬거든요. 서희는 엄마가 재혼을 하셔서 새아빠랑 같이 살았는데 새아빠를 몹시 싫어했어요. 일도 잘 안 하고 집에서 논팽이처럼 있으면서 돈 사고까지 친다고요. 서희 어머니가 급식소에서 일을 하시면서 가장으로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셨어요. 그렇다 보니 서희는 엄마는 왜 저런 남자랑 결혼을 한 건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갈라섰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서희는 저에게 늘 돈이 없다고 그랬고 가난하다는 걸 몹시 힘들어했어요. 저는 서희가 저를 믿고 자기 집 형편까지 오픈을 한 거니 그 누구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도 말을 안 한다 뿐이지 아름아름 알고는 있더라고요. 서희는 친구들과 떡볶이 먹을 돈도 없었거든요. 제 딴에는 서희를 위해 떡볶이나 간식값을 대신 내준 적도 많고 서희가 집에 먹을 게 없다고 하면 저희 집에 오라고 해서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하는 등 챙겼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지만 고등학생인 제가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나름 했다고 생각해요. 서희도 그때 당시엔 고마워했고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서희는 성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집안 형편상 전액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하위 지원을 해서 2년제 대학으로 가게 되었어요. 졸업 후 빨리 취업을 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때 경영학과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쪽이 제 적성에도 잘 맞을 것 같고 공무원이다 보니 안정적일 것 같아서요. 또 저희 아빠도 제가 경찰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틈틈이 공무원 준비를 해야겠다 마음먹었죠. 대학생이 돼서도 서희랑은 잘 지냈어요. 동네도 가까웠고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도 교류가 많았죠. 서희는 그때도 늘 자기 집은 돈이 없어서 버스 타는 것도 부담스럽다며 잘 걸어 다녔어요. 친구들은 공강 시간에 카페니 영화관이니 잘만 가는데 자기는 그런 것도 부담스럽고 힘들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서희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저는 서희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을 종종 놀러가 함께 시간을 보낸 적도 많습니다. 서희는 입버릇처럼 아,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 살까? 내 친구들 다 옷도 자주 사고 머리도 잘하는데 나는 맨날 같은 옷. 그리고 나도 염색하고 싶은데 동네 미용실만 가도 5만 원이나 달래. 그래서 제가 나도 염색하고 싶으니 같이 하자면서 마트에서 염색약을 샀어요. 마침 원 플러스 원 할인 행사 중이라 두 개를 사와서 저희 집에서 같이 했습니다. 어설펐지만 깨르르 웃으며 서로 머리에 발라주고 기다리면서 수다 떨고 그런 게 참 재밌고 좋았어요. 염색한 머리를 보고 서희는 너무 예쁘다며 저보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소소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제가 대학 다닐 즈음 갑자기 장사를 준비하겠다고 하셨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희망퇴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참에 장사를 해보신다면서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야라 걱정됐지만 아빠를 응원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초반엔 나름 장사가 잘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파시던 디저트류가 유해 음식이라며 방송에서 나오면서 매출이 수직 하락했거든요. 진짜 유해 음식이 아닌데 그 방송은 시청률을 위해 온갖 자극적인 멘트로 공격을 했고 저희 아빠랑 비슷한 종류의 가게들은 대거 문을 닫을 정도였습니다. 퇴직금과 대출까지 받아서 시작한 사업인데 그렇게 한순간에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아빠는 한동안 집에서 술만 드시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며 지인분 가게에서 배달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열심히 사시려는 아빠가 너무 대단하고 감사했습니다. 더불어 저도 더 열심히 해서 빨리 경찰 공무원 합격을 해야겠다 다짐했고요. 하지만 저희 집 형편은 정말 안 좋아졌습니다. 살던 집도 더 작은 곳으로 옮겼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탬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저희 집 같은 서민은 한번 무너지니 회복이 참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빠와 저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 집 이런 사정을 서희에게도 말했고 서희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맘때쯤 서희 집 사정은 저희 집과는 완전 반대가 되었습니다. 서희 어머니는 그 논팽이 같은 남자와 결국 헤어지고 서희와 둘이 살았는데요. 시골에 계신다던 외할머니가 그맘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계셨던 집과 밭 쪽에 도로가 들어서기로 했다면서 나라에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갖고 계신 밭이 꽤 되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경작은 별로 하지 않고 땅값도 싸서 팔지도 않고 거의 버려진 거나 다름없는 수준의 땅이었대요. 그런데 그쪽으로 도로가 나게 되면서 모두 돈덩이가 된 것이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과 땅의 소유권자가 된 서희 어머니는 그 보상금을 모두 받게 되셨고 너무 가난해서 버스도 잘 못 탔던 서희는 한순간에 돈벼락을 맞게 된 겁니다. 반지하에 살던 서인의 집은 평수가 작긴 해도 아파트로 옮겼어요. 어머니는 작은 차도 한 대 뽑으셨고요. 서희가 그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저는 제일인 양 정말 기뻤습니다. 서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기에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생기면 사람은 달라진다고 하던가요? 서희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던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그전엔 엄두도 못 냈던 가방과 옷을 사기 시작했어요. 모두 백화점에서요. 염색하는 돈도 아까워서 제가 산 염색약으로 같이 할 때는 언제고 그때부턴 미용실이고 네일샵이고 마사지샵까지 종종 가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늘 위축되고 불만이 많았던 서희는 그때부터 당당해졌어요. 친구로서 처음엔 당연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계절도 바뀌었는데 입을 옷이 없다며 옷 좀 사러 가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옷시장에 보세요 구경 가자고 했더니 그 친구가 얼굴을 찌푸리며 아니 그런 거 말고 입을 수 있는 옷 말이야 라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보세 옷은 입을 수 없는 옷인가요? 그 옷마저도 없어서 두어 벌로 한 계절을 났던 친구가 이제는 백화점 옷이 아니면 입을 수 없는 옷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근데 명주야, 너네 집 사정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 티셔츠 언제까지 입을 거야? 왜? 나 이 옷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문제지. 얼마나 빨았는지 색이 다 빠졌잖아. 옷 없어? 나 안 입는 옷 좀 모아놨는데 그거 좀 줄까? 자기가 안 입는 옷을 저에게 준다더군요. 기분은 좀 상했지만 웃으며 괜찮다고 했는데 기어코 옷을 싸들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가지라면서요. 저는 친구 기분이 상할까봐 그냥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너 맨날 입는 그 거지 같은 티셔츠보다 이게 몇 배나 더 비싼 거야. 너 언제 이런 거 입어보겠어? 나니까 챙겨주지.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저는 서희가 저에게 준 그 옷들을 보는데 입맛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서희가 머리를 예쁘게 염색하고 왔길래 제가 색깔 너무 예쁘다고 칭찬했죠. 그 색 참 잘 봤네. 너무 예쁘다. 그렇지? 이거 유명한 디자이너 쌤한테 받은 거거든. 근데 명주야, 응? 너 또 네가 염색했어? 응, 뿌리가 너무 나왔길래 며칠 전에 했어. 제 말에 서희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웬만하면 미용실에 가서 하면 안 돼? 진짜 얼룩덜룩 지저분해. 누가 봐도 집에서 한 것 같아. 서희가 그 말을 하는데 저는 순간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그래?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층졌어. 지저분하고. 그거 얼마 한다고 자꾸 집에서 하니? 그냥 미용실 가서 해. 동네 미용실 이런 데는 별로 안 비싸잖아. 그 돈도 없어?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그 전만 해도 저희 집에서 깔깔거리며 서로 염색해 줬었는데 이제 자기는 돈 걱정 없이 미용실을 가게 됐다고 저를 단박에 무시하더라고요. 이런 행동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서희는 점차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고 툭하면 입버릇처럼 돈 좀 써, 돈 없어? 이 정도 돈 못 써? 비싸? 라는 말들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 점차 서희를 만나는 게 불편해지더라고요. 제 자격지심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가뜩이나 저희 집 사정도 안 좋아진 거 알면서 자꾸 돈돈거리니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서희 입장에선 제가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친구라면 저를 이해하고 오히려 조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서희는 오히려 보란 듯이 저를 깔보더라고요. 그때 저도 서희랑 만나고 오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나도 서희처럼 돈이 많아서 돈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울함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그 일까지 닥친 겁니다. 아빠가 저녁에 오토바이 운전을 하시다가 불법 좌회전하는 차에 치여 사고를 당하신 거였어요. 아빠는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고 수술도 몇 차례 받았지만 결국 식물인간 판정까지 받으셨어요.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게 뭔지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며 남한테 해대는 일 없이 살아온 아빠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정말 괴롭더군요. 그 사고는 아빠가 피해자인데 가해자 차량은 자기는 돈도 없고 빚밖에 없으니 그냥 감방 가겠다고 버텼고 결국 보상금 한 푼 못 받고 정말 감방을 가게 됐어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아빠가 사업 망했을 때 다달이 나가는 보험료도 아깝다며 보험까지 홧김에 다 해지를 하셨거든요. 보험이 없다 보니 병원비에 대한 보험금조차 받을 수가 없었죠. 저는 일단 아빠 통장에 남은 돈으로 수술비며 병원비를 겨우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빠가 식물인간으로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되신 것만 해도 죽을 것 같이 슬프고 괴로운데 어린 제가 누워 계신 아빠 대신해서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아빠 일로 경찰서, 병원, 은행을 쫓아다니며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학교는 당연히 갈 수 없었고 급하게 학기 중 휴학까지 해야 했죠. 아빠가 병원에 누워 계시고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으니까요. 아빠가 금방 깨어나시지 않을까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내내 해야 했고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다 부담을 해야 했어요. 너무 고되고 힘들었지만 아빠만 다시 일어나 준다면 그런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정신없이 살았어요. 서희랑은 한 번씩 연락은 했는데 아빠 그렇게 되시고 병원에 찾아와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는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몸은 너무 바쁘지만
정신적으로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었는데 서희는 그때쯤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바빠서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끝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동굴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도무지 희망도 끝도 보이지 않는 상태요. 하지만 아빠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커서 제가 쓸 돈도 여의치 않아 끼니도 대충 때우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그때 간병비와 간병에 필요한 기저귀나 물티슈 등의 부가적인 돈을 내야 할 날이 온 겁니다. 통장을 탈탈 털어도 10만 원 정도가 모자랐어요. 하필 그때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한다고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간 바람에 제 계획과 달리 돈이 모자라게 된 것이었죠. 아르바이트 월급도 다음 주에나 들어올 예정이어서 돈이 나올 만한 곳이 아예 없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아르바이트가 끝나자마자 서희에게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 서희야,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돈? 갑자기 무슨 돈? 20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없을까? 아빠 간병비 내야 되는데 10만 원이 모자라. 게다가 나도 요새 라면만 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쌀이라도 좀 사려고. 저는 너무 급하고 절박해서 가장 친했던 서희를 찾아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서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알바도 한다면서 20만 원도 없어? 저는 좀 울컥했습니다. 당연히 없으니 이 밤에 빌리러 온 건데 저를 내려다보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서희는 기다리라면서 방에 들어가 지갑을 갖고 나오더라고요. 마침 오빠랑 놀러 가려고 돈 찾아 놓은 게 있거든. 고마워. 다음 주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그런데 서희가 돈을 주려다 말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명주야, 응? 아, 명주 네 인생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너무 불쌍해. 때로는 사람의 말이 칼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을 찌를 때가 있죠. 그때가 그랬습니다. 그 친구의 눈빛, 말투, 표정, 그리고 손에 대충 들려있는 20만 원까지. 저를 불쌍하다고 하는 그 친구의 얼굴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뭐? 아버지 식물인간 되고 너는 돈 벌러 다닌다고 학교 휴학하고 근데도 돈 20만 원이 없어서 친구한테 빌리러 오고 그냥 네가 너무 불쌍해. 아버지 계속 그렇게 병원에 계셔? 언제까지 그래야 돼? 너 진짜 힘들겠다. 내가 네 상황이면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떻게 친구라는 인간이 저렇게 말할까요? 아니 생판 남도 저에게 악의가 있지 않은 이상 저렇게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정말 얘랑 그냥 상종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자, 돈. 됐어. 필요 없어. 왜 그래 갑자기? 제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려고 하니 서희가 저를 붙잡더군요.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돈 필요하다며. 됐다고. 내가 불쌍하다고? 너 같으면 우울증 걸리겠다고?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 친구라는 인간이 내 사정 뻔히 알면서 그딴 식으로 말을 해?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난리야. 돈 필요하대서 돈 빌려주잖아. 필요 없다고. 야, 너 지금 존심부리니? 뭐? 돈 필요하다고 온 주제에 존심부리냐고. 내가 틀린 말 했어? 친구로서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왜 발끈해? 너 그거 자격지심이야. 진짜 못나 보여. 저는 정말 참담하다 못해 가혹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친구라고 생각했던 서희가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돌아가려다 한마디 했습니다.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돈 있었는데? 떡볶이값 몇천 원 낼 돈도 없어서 내가 내준 게 수두룩하고 버스값 아깝다고 걸어 다닌 데서 너랑 같이 걸어 다녔던 게 나야. 우리 집에서 툭하면 밥 얻어먹고 우리 아빠 차 얻어 타고 용돈까지 받아간 주제에 돈 좀 생겼다고 이렇게 달라지니? 너란 인간 어떤 인간인지 너무 잘 알겠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서희는 도리어 야, 너야말로 심보 그렇게 쓰지 마.
친구가 여유 생기니까 배알 꼴리니? 네가 힘들다고 나까지 힘들어야 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내가 원래 가난하고 거지같이 살았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야? 웃기지 마. 너나 그렇게 살아. 돈도 없어서 빌리러 다닌 주제에 너랑 나랑 이제 급이 달라. 저에게 그렇게 퍼붓더군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누가 보든 말든 펑펑 울면서 갔던 것 같아요. 내 처지도 서럽고 친구의 말도 너무 서럽고 정말 친구 말대로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나 도대체 끝은 있는 건가 막막하고 힘들고 비참하더군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탈진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병원도 아르바이트도 안 갔어요. 너무 우울하고 죽고 싶었거든요. 내 상황이 되면 자기는 우울증 걸릴 것 같다는 친구의 말이 자꾸 머리에 맴돌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바닥에 껌딱지처럼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간병인 아주머니가 연락이 와서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고 지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상태가 악화가 됐다며 응급조치 중이더라고요. 저는 아빠를 보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고 징징거리니 아빠가 나를 위해 떠나려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안 된다고 누워만 있어도 되니 떠나지만 말라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고비 끝에 아빠는 결국 며칠 뒤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실 아빠가 상태가 안 좋아 언제 떠나도 이상할 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시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슬픔, 세상에 나홀로 남겨졌다는 기분과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빈소를 겨우 마련했고 친구 하나에게 겨우 연락을 했어요.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다 알려주었고 저를 위로해주러 많은 친구들이 왔습니다. 저는 평생 흘린 눈물을 그때 다 흘린 것처럼 계속 울었어요.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거의 죽을 것처럼 힘들어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아버지가 더 못 떠나신다고 마음 붙잡고 살라면서요. 저는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여서 친구들의 위로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근데 장례식장에서 서희 봤어? 못 봤는데? 나도. 참 너무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때 그렇게 싸웠지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장례식장엔 오지도 않았다는 게요. 너네 무슨 일 있었어? 친했잖아. 안 그래도 내가 서희한테도 명주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연락했는데 답장도 없긴 하더라고. 걔 이제 내 친구 아니야. 어? 더 이상 걔 내 친구 아니야. 앞으로 걔 얘기 나한테 하지 마. 그 어떤 말이라도. 저는 정말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지만 다른 친구들의 위로가 힘이 되었고 저도 이제 혼자 남겨졌으니 더 독하게 제 앞가름하며 살아야겠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겨우 추스리고 낮에는 아르바이트, 밤에는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끝에 결국 필기시험 통과 후 체력시험과 면접까지 합격했고 제가 그토록 원하고 아빠가 보고 싶어 했던 경찰이 되었습니다. 신임 교육 후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발령받게 되었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경찰 일은 거창한 일보다 민원 업무와 순찰, 취객을 상대하는 일 등이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보람도 있고 제 적성에는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찰로서 열심히 근무했고 몇 년 후 경장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어 밥 굶는 일도 없고 제 앞가름하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엄청 많고 떵떵거리며 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하면서 제가 버는 돈으로 꾸려가며 사니 이만하면 됐다 싶었죠. 그렇게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서로 신고 전화가 한 통 들어왔어요. 신고자분이 하는 말이 아파트 2층인 자기 집 앞 계단에서 웬 사람들이 싸움이 났대요.
싸움 때문에 중재하러 출동하는 건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하는 말이 남자 둘과 여자 하나, 이렇게 셋이 싸우면서 서로 잡아뜯고 있는데 남자 한 명은 정장 차림이고 나머지 남자랑 여자는 속옷바람이라는 겁니다. 속옷바람으로 싸운다고 하니 어떤 사건인지 대강 짐작은 가더라고요. 일단 사건을 접수한 저와 동료가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되었어요. 제보 장소로 올라가니 정말 남자 둘이 엉겨붙어 있고 속옷 차림의 여자는 계단에 주저앉아 있더군요. 셋 다 멍이 들고 남자들은 심하게 싸웠는지 피투성이더군요. 급하게 저와 동료 경찰은 두 사람을 떼어놓았어요. 그리고 서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동료는 남자들을 인계하고 저는 계단에 있던 그 여자분에게 서로 가서 얘기하자고 하며 제가 입고 있던 겉옷을 입으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엉망이었지만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서희였습니다. 7년 전 인연을 끊었던 그 친구요. 저는 그 친구를 알아봤고 서희 역시 저를 알아봤는지 얼굴을 확 피하더라고요. 어쨌든 일단 사건 현장이니 서희를 데리고 차에 태워서 서로 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참 가관이더군요. 정작 입은 남자는 서희 남편이었고 와이프가 낌새가 이상해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쳤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서희가 저 남자랑 뒹굴고 있었고 남편은 눈이 뒤집혀 남자랑 한바탕 했대요. 그 와중에 서희는 속옷만 겨우 입고 도망갔고 그 남자 역시 옷을 주워들고 계단으로 도망갔다네요. 서희 남편은 쫓아갔고 계단 2층에서 붙잡혀 거기서 실랑이를 벌인 겁니다. 서희 남편은 저것들 죽여버리고 싶은 거 참았다고 광분하면서 자기가 피해자인데 도리어 더 맞았다고 난리치고 내연남으로 보이는 남자는 서희가 아는 누나인데 놀러 왔다가 충동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 변명하면서 때리니까 자기도 때린 거고 자기도 많이 맞았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고소할 거라고 했고 서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경찰로 일을 하면 별의별 일도 많이 겪지만 그 일도 참 한숨 나오더군요. 게다가 남편 없는 사이에 외간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였다는 여자가 다름 아닌 서희라뇨. 참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남자 둘은 일단 쌍방 폭행이었는데 둘 다 고소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상처난 부부는 일단 사진을 찍었고 고소 진행하고 싶으면 상해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한 후 귀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희에게 제 근무복은 돌려달라고 하면서 여분의 옷이 있으니 그거라도 입고 가라고 했습니다. 서희는 제 안내에 따라 탈의실로 갔어요. 그때까지도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설을 나가기 전에 제 명함을 달라고 하곤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예 인연을 끊어서 결혼한지도 몰랐는데 결혼도 했고 바람도 폈고 참 가지가지 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비번이라 집에 있는데 서희가 연락이 왔더군요. 어제 입었던 옷은 택배로 보낼게. 근데 너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라. 쪽팔린 줄은 아는지 전화하자마자 그 말부터 하더라고요. 참나, 너 쪽팔린 줄은 아니? 뭐? 야, 네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뭔데 나보고 그딴 소리야? 나도 네 얘기 입에도 올리기 싫어. 옷이나 똑바로 보내. 꼴에 경찰 됐다고. 야, 경찰 그거 월급 얼마나 번다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돈 가지고 유세 떨더라고요. 나 알아서 살 만큼 벌어.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집에다 내연남 끌어들여서 그 난리를 피우고 뭘 잘했다고 전화해서 이래? 너 내 꼴 보고 아주 꼬셨겠다. 그때 너 자격지심에 눈 돌아서 나한테 난리치더니. 서희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저한테 화풀이하듯 소리 지르더라고요. 지도 쪽팔렸겠죠. 저는 갑자기 옛날 생각나고 그때의 감정이 떠올라서 새삼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약 올리듯 말해줬습니다. 진짜 꼬시던데? 내연남하고 놀아나다가 남편한테 걸려서 속옷 차림으로 도망가는 거? 이 일에도 쉽게 보는 상황 아니거든. 참 볼만하더라. 뭐라고? 어휴, 야, 네 인생 왜 그렇게 됐냐? 돈 좀 생겼다고 친구 개무시하고 다닐 땐 언제고. 어휴, 제발 잘 좀 살아.
그리고 옷 똑바로 보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 후에 서희 남편과 상대방 남자는 서로 고소를 진행했다가 후에 합의가 있었는지 취하를 했습니다. 얘기가 잘 된 건가 했는데 그 후 서희의 근황은 동창 친구로부터 듣게 됐어요. 서희 남편이 폭행건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만 그것들 가만 안 둔다고 하면서 상간 소송과 더불어 서희와 그 남자 주변에 다 폭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희 가족과 주변 친구들까지도 그 일을 알게 됐고 서희는 그 남자를 역으로 고소하고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서희 얘기하는 걸 제가 싫어하고 못하게 해서 친구들하고도 서희에 관한 얘기는 일절 안 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서희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인심을 잃었더라고요. 걔 돈 생기고 나서 갑자기 무슨 부잣집 딸내미라도 됐냐 행세하고 다녔었잖아. 진짜 친구들 사이에서도 꼴값이라는 말 많이 나왔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걔네 엄마가 있는 돈 불린다고 보상금 남은 걸로 어디 투자했다가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 돈은 없는데 쓰던 가락이 어디 가니? 여전히 돈 펑펑 쓰다가 서희 대학 졸업하자마자 나이 많고 돈 많은 남자랑 결혼했거든. 근데 남편 진짜 별로라고 불만 많은 거야. 그러면서 몰래 바람 피다가 결국 그 사단이 난 거 있지. 걔 걸린 게 이번이지 그전에도 바람 몇 번 폈었어. 친구한테 들은 얘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친구는 서희 결혼식도 갔고 결혼 후에도 한 번씩은 만났다는데 옆에서 두고 보면 참 어지간하다 싶어서 거리를 두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남편이 회사며 친구들한테까지 다 연락을 돌려서 서희가 한 짓을 폭로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서희가 이혼해 상간소송당하고 소문까지 나서 도망치듯 잠수를 탔지만 평소에 하던 행실이 있다 보니 친구로서 안타깝기보다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이 더 나온다고 했습니다. 서희는 저한테도 참 너무하게 굴었는데 저 말고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 심하게 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후에 서희 근황은 모릅니다.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지만요. 서희도 벌 받을 만큼 받았으니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마운 것도 있어요. 그때 저에게 모질게 구른 탓에 제가 독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던 것도 있거든요. 앞으로 또 볼 일이 있겠냐마는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본인 눈에선 피눈물 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